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1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5% 상승했고 코스닥은 1.5% 마찬가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조 4천억을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6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2조 가까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1,900억, 기관 투자자가 96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3,400포인트 근처까지 가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2차 상승을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저번 주까지는 옵션 만기 주였고요. 목요일 이후 금요일까지는 그 옵션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의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번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는 사실 반도체 종목 관련된 종목이 상승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부분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94원으로 1400원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은 0.4% 정도 상승했고 다우는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반된 모습이었고, 니케이는 1% 가까이 상승, 상해 종합은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를 봐야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거시 시장도 한번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8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신규 실업급여 청구도 지금 26만 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날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보다 대폭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3%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높은 수준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제 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3.6%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데,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그런 고용 지표 악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표 하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2월, 3월, 6월, 10월 등 총 6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크게 지금 무너지지 않은 채로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증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증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을 때 증시가 떨어지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둔화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아이템이 AI라는 아이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장착된 상태에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공급이 되었을 때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또 한번 미국이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이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 유연함이 없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고요. 사실 전날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의 그런 협상에 사인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압박하지 말라, 불리한 사인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언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봤는지 이제 바로 이렇게 고강도 압박을 하였고요. 일본은 사인을 했는데 한국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래서 미국과의 기류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저런 부분들이 잘 해결돼야만이 그 관련된 미국 마스가라든지 혹은 마누가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기후 에너지부인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힘이 좀 빠지는 듯한,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해외 수출도 미국 수출로 이제 기대감을 얹었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이 협상에 대한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우리 기업들은 해외 미국 SMR 쪽으로 많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감을 받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키지 않고 이제 반대편을 부각시키면서 최근에 좀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좀 반도체 종목으로의 수급 이동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정해졌고요. 지금 뭐 전반적인 전력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원자력 테마를 떠나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기자재, 에너지의 플랜트를 건설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뭐 한전 종목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이런 이제 기자재, 플랜트 관련 건설 기업들은 좀 이제 주목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1,000원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수렴 구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렴 구간이 서서히 아래로 꺾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주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고점을 낮춰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전반적인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눌러진다는 것은 한 번은 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한번 밀어냈을 때 본인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더 많이 매수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꺾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상승에 대한 명분이 언제 나올지는 일단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은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뭐 특별하게 KRX, NXT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00만 주 수준이었고요.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1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KRX에서는. 그 다음에 NXT에서도 한 330만 주 매수를 해서 한 17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4만 주 매도, 그 다음에 뭐 NXT에서는 큰 변화 없었고요. 그래서 14만 주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투신과 그 외에는 특별하게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근래 대비해서는 많은 매수를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은 7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래꼬리 달면서 마찬가지 좀 반등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계속 이제 그 하락폭으로 다가가는 좀 모습이었고요. 21선과 좀 평행하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 형성해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 더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아래꼬리를 좀 메워줬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같이 고를 파게 된다면 뭐 121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일단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충분히 이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연속으로 매수 들어와줬고요. 17만 주 매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NXT에서도 추가로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 사모펀드 계속 이제 원자력 테마의 주요 종목들을 투신 사모펀드에서 좀 누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전 KPS도 당연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기자재 수출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도의 그런 이 원전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의 원전 건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한전 KPS와 한전 기술은 사실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소식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해외 수출 위주로의 그런 움직임이 중요한데, 향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합작사 설립을 해서 이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건설되는 원전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틀 정도 매도를 했고요. 6만 주 정도 이탈을 했습니다.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 아래 꼬리 달고 눌러줬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1.7% 하락을 했고요. 수렴 구간에서 이제 61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 구간을 계속 횡보를 시키면서 주가를 꾸준히 눌리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 고점이 떨어지면서 눌러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도하에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투신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NT에너지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6.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을 이제 두 번 터치하면서 꾸역꾸역 이제 6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조금 더 하락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SNT에너지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더 받아도 사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내려간 분위기였는데요. NXT에서도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을 하면서 이 저번 주 만기일은 좀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SNT 에너지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BHI도 마찬가지고요. BHI는 이제 원자력 보조기기에 대한 그런 이 테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더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꽤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6만원 수준에서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는 여전히 상승 중이다. 그래서 BHI도 지금 위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뭐 감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이 8,000원 수준에서 2024년 말에 8,000원대에서 이 5만원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63,000주 매수를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11만 주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 투자자, 투신,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성원밴드도 갈 자리에서 계속 가지 못하고 눌러지고 있고요. 38,000원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주가를 지금 다 눌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자리에서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항 받을 때마다 뚝뚝 떨어졌던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시킬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LNG 관련한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사업이 이 성원밴드도 충분히 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이 LNG 선에 들어가는 그런 피팅을 납품하기 때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금 이틀 정도 2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좀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투자자 제외하고는 다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NX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태용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태용은 사실 큰 반등 없이 꾸준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이제 21선 타고 아주 강하게 올라가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 이후부터는 완전히 추세가 꺾이면서 21선이 아예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좀 과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태용이라는 종목은 이 해상풍력에 대한 비중도 크고,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비중도 좀 있고, 산업기계 비중도 있는데요. 이 원자력 테마의 이 하락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수렴 구간을 유지하면서 좀 진행된다면 태용은 좀 아래로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특히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4,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그 대부분이 투신 투자자로부터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사실 이제 아래 이 받쳐주는 수급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도 적고 주식수도 적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던지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떨어지는 주가를 반대로 이제 받아먹는 수급이 있을 텐데 외국인 투자자가 금요일에 좀 받아준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향후 흐름은 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태용은 마찬가지 기자재 기업이라서 공통 분모가 있는 기업이라 원전에 대한 국내 시장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진도 마찬가지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계속 같은 저항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돌파하나 싶었는데 또 한번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마지막까지 반등시키면서 진행되었는데 이 큰 수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오진도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고요. 63,000주 매수하면서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NXT도 많은 매수했고요. 오진도 계측 기업으로서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선박 종목들도 같이 좀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이고요. 아까 보았듯이 미국 상무부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의 상징이었던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조금 삐그덕대고 있는데요. 그런 사이에 이제 HBM 관련된 그런 이 SK 하이닉스의 또 선전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려가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AI 서비스 성능을 69% 향상시켰다. HBM3E 대비 대역폭 2배, 전력 효율이 40%까지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후발주자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추격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1등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32만, 33만 원까지 또 목요일, 금요일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 반도체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근데 원자력 테마 얘기하다 갑자기 반도체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저는 전체적인 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필요한 것이 AI의 학습, 그죠? AI를 학습시킨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이 당연히 HBM이 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HBM은 이제 메모리와 연산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반도체들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칩들이 많이 수요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학습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게 뭐 효율이 좋고 결국엔 전력 소비에 대한 전체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AI라는 것을 하나가, 그죠? 한 집단이 하나를 출시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경쟁 구도입니다. AI가 한국 AI도 있고 미국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독일 AI, 뭐 일본 AI, 중국 AI, 뭐 여러 가지 AI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할 텐데요.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모델을 내기 위해서 다른 이 학습을 했던 것을 또 학습시키고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경쟁 시스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HBM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가서 이제 전력에 대한 이 관심도가 다시 한번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이야 반도체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전력에 대한 그 기본, 그죠? 생산할 수 있는 이 에너지 플랜트로 또 한번 이 시각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이죠. 네, 해외 수출 위주로의 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사실 국내 시장 괜찮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저는 또 이전 한 5년, 그죠? 10년 전과 또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부 출범이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규제 확대를 위함이라면 이것은 조금 이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이제 뭐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건설이, 대형 원전이 5에서 7년 걸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사실 해외 기준으로 본다면 5에서 7년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고요. 둘 다. 근데 결론은 지금 이 10년은 좀 긴 기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이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에 대한 이 중심도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특성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기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에 대한 불안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용량으로 따지면 에너지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죠? 라고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불확실성을 반영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입장에서 기후 에너지, 그죠?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광이 없거나 풍력이 이제 바람이 약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1년 내내 똑같은 방향으로 그런 이 기후가 유지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유럽에도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혹은 그런 시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필요 에너지의 100%까지 도달하는 구간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원전 에너지를 구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값싼 LNG 에너지를 구매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도 석탄 에너지를 30에서 40%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20%대까지 다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요. 대만에서는 실제로 원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그 참여 이 투표 수가 좀 적어서 비율은 이제 찬성이 되었지만 적었고, 근데 최근에도 대만 내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불이 나니까 TSMC도 또 전력에 대한 위기감이 돌고 있고, 남부 지역이 또 그런 전력 부족 사태에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력 에너지가 30에서 34%까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입장에서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대비해서는 값싼 에너지원, 그리고 전력이 안정적이라서 기업들이 이제 제조 시스템을 꾸리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국정에너지 5년, 그죠? 5개년 계획에 요것을 이제 완전히 배척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 신규 원전 건설 없이 그냥 있는 거 수명 다할 때까지 쓴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2038년으로 가겠습니다. 원전 비중이 35.2%, 석탄이 10.1%, LNG가 10.6%, 재생에너지가 29.2%, 신에너지가 3.8%, 청정수소 암모니아 6.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탄소가 70.7%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전 비중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35.2가 될 수 없습니다. 향후 이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10기에 대해서 수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 10기가 이제 가동 중단이 되었을 때는 원전 비중은 30%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석탄에너지가 10.1%, LNG가 10.6%면 기저에너지원이 지금 20.7% 밖에 되지 않고요. 원전 에너지가 점점 줄어서 25%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5% 정도가 기저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를 계속 이제 이 재생에너지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점점 이제 시기가 시간으로 지날수록 좀 그런 위기감이 돌 거고요. 10에서 15년 걸린다고 했죠. 대형 원전이 그렇게 걸린다고 했을 때 2038년까지 신규 원전 개혁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원전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나머지를 계속 재생에너지로 채워 넣는다면 여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독일, 대만, 일본의 선례를 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석탄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굳이 간다든지, 혹은 다른 국가로부터 원전 에너지를 수입해서 쓴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넓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간이 긴 것을 지어서 쓰자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수명을 다하는 원전을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건설을 해 놓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 비율대로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 아주 밀도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밤에도 돌아가야 되고 기후에 상관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그림을 그렸듯이, 극단적으로 그렸듯이, 만약이라도 이런 시기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이 광이 효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때는 AI 데이터 센터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이 마련이 되고 전기료가 계속 높아지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 당연히 타격받을 거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서 뭐 건설하겠죠. 그래서 공장을 계속 한국에서 밖으로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모순인 것은 체코 원전 2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멜린까지 2개를 수출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제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긴데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참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체코에서 받아들일지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좀 잘 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학자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글로 지어라라고 아주 가속화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실용적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를 제시할 테니 따라오라는 입장이고, 해상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계획대로 대폭 늘어나면 좋겠지만 산업계 현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목표치를 무리하게 진행하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형 단지를 지어서 그게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실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수십 기가와트를 동시에 다 지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게 효율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많은 비용과 그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속도를 내서 계속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 실용적으로 추진하자. 효율이 크면 당연히 많이 추진하는 게 맞고요. 효율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뭐 단지에 대한 이 위치를 바꾼다든지 혹은 해상풍력 모델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냥 뭐 그런 거 계획 없이 지금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같은 모델로 다 이제 해상풍력 심고 태양광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바람 방향이 애매하게 바뀐다든지 혹은 효율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해상풍력 100기가와트 깔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생각하던 것은 해상풍력 효율이 50에서 70% 정도를 봤는데 어느덧 갑자기 30% 수준의 효율이 나오는 기간이 왔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20기가와트가 갑자기 비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20기가와트를 기저 에너지원으로 메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석탄 줄이고 LNG 줄이고 원전 줄이면 20기가와트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EU에서도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던 EU 텍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100기가와트 지어놨는데 효율이 30%대까지 떨어져서 30기가와트 생산하니까 갑자기 전기요금 급등하고 전력 수요 부족하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제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탈리아도 재정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독일은 잘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값싼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쪽에서 독일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에너지 안보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배척했을 때 이제 가스관이 끊겼을 때 독일은 과연 에너지를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도 의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국내 이제 한국에 대한 제조 산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잘 살면 됐지 하면서 이제 그 외의 것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 제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나갔던 국가들이 최근에 와서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LNG, 석탄, 원전 다 활용해서 그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향후 10년 뒤에서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내에 공장이 있는 이 공장들이 다 해외로 진출했을 때는 결국에는 안보에 따라서 이 해외, 지금 미국처럼 미국에 공장 지었더니 뭐 갑자기 급습을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구금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면들이 지금 계속 부추기면 안 되겠죠.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계 시장은 지금 원자력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고요. 남아공도 지금 10기가와트 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나라가 사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남아공과 미국 시장, 미국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고요. 아마 러시아, 중국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10기가와트 건설 추진할 것 같고요. 우리는 동남아시아 쪽, 특히 베트남, 필리핀 쪽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 UAE 쪽, 그 다음에 체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도 시장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인도가 조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BESS 등 한국 기업 경쟁력을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 원자력 관련해서도 인도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한국 기업이 어떻게 협력할지, 그리고 SMR 이 시장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또 비중 있게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똑똑하게도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SMR 기업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네, 민간 원자력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부 간의 협력보다도 지금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을 결국에는 체제를 이 기업들이 주체로 해서 지금 좀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제철이 이 관련된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협력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이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을 주목하면서 이 원자력에 대한 SMR, 그 다음에 그런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기업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향후 방향은 확실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은 좀 애매해졌다. 국내 원전 시장.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외 시장입니다. 국외는 EU,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 중동 쪽, 이쪽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U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들어갈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시장이 상당히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 외 보조기 기업들이 이제 협상을 해서 들어갔을 때 아주 큰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인도 시장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AP1000 모델을 6개 정도 건설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동남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 중동 마찬가지, 우리나라 단독 이 APR 1400 모델을 수주할 수 있을지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전 외에도 LNG라든지 그런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자재를 공통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철강 관련된 기업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미국 전체적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한편으로 아직도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좋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